일본의 독도 빼앗기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이전에는 다케시마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 노력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동해 자체를 자신들의 영해로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 동해도 자신들의 영해라고 우기는 전략에서 동해가 일본의 영해이니 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조삼모사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말장난으로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쐐기를 박았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최근 동해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의 나라 해역에 쥐들 맘대로 들어와 휘젓고 다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의 발단이 된 지역은 제주 동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해로 일본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제주도 앞바다까지 영해를 늘려보게 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는 해양 조사를 해보겠다며 휘저으면서 다녔고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개무시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에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일본의 측량선 쇼요에 접근해 야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곳은 한국의 영해다. 해양과학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니네 지금 한국 정부 승인 받고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지만 일본 해양보안청 측량선 쇼요는 귓구멍을 막아놓은 것인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한국 해경선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해경 측에서는 아니 쟤네 무전기가 고장났나? 왜 반응이 없냐며 다른 선박을 투입해 5시간 동안 경고를 이어갔지만 일본의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페TV야, 일본이 뭔가 착각하고 실수한 거 아냐? 뭐 득볼 게 있다고 남의 나라 영해까지 들어와서 해양 조사를 하겠냐? 아닙니다. 득볼 게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독도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한 번에 노리는 전략에서 선회해 은근슬쩍 배타적 경제수역을 야금야금 파먹어가는 전략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영해에 해양 조사를 앞세운 측량선을 투입한 것은 자위대를 투입할 경우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담스럽지만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앞세운 측량선은 군사적 투입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하고 평화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선뜻 무력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측량선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경우 일본에서는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한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 아이고 여러분 나 죽어요. 호들갑을 떨어댈 것이고 한국 정부는 아무리 자국의 영해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도 평화적 목적의 측량선의 무력 사용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해역의 분쟁 소지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해 사실은 이 지역이 한국에서 자신의 영해라고 우기는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다. 일본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실제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봐도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측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얘네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일본의 분탕질 횟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동해바다까지 점점 파고들어와 독도
일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까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해양조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적 목적을 앞세운 측량선 뒤로 소름 끼치는 흉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유사시 발사에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사거리 1000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487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적의 요격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발사되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장거리 공격용 순항 미사일로 스탠드 오프 타격은 지상 또는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2년 개발한 것으로 기존 88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지형지물 탐색 장치 등을 갖춰 표적 식별력과 타격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GPS 등을 따라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 타격할 수 있고 저공 비행으로 지상에서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품은 각종 첨단 유도 장치가 들어있어 오차 1, 2m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간 유지해온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 원칙을 버리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창을 갖겠다는 의도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방어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대놓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행보입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무력 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구조를 고려한 수동적 방위 원칙으로 일본은 방어에 치중하고 공격은 미국이 맞는다는 미일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도를 넘는 행동을 보다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2025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에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 사업비 6,651억 원을 투입해 1.2km급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갖춰질 전망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시공을 맡습니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한 후 착공을 했으며 2025년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기존 서울 울릉 간 소요시간이 7-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되고 365일 언제든지 내륙 왕래가 가능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됩니다. 따라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 40만 명이었던 것이 100만 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 공항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군사적 용도에 존재합니다. 울릉도는 독도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혹은 러시아와 충돌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1.2km급 활주로 자체가 넓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주둔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게다가 울릉공항은 20대가량의 전투기도 주둔할 수 있으며 이는 웬만한 경항모보다 많은 탑재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 한정으로 사실상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도와 관련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울릉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전력과 해군이 연계하여 합동 전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울릉공항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요충지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울릉도항에 배치될 육해공군의 전력만 살펴봐도 지상은
청궁, 대공 미사일 등이 적 미사일의 요격을 담당하며 해병대 병력 또한 일부 주둔시켜 혹시나 모를 지상 병력 상륙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상에서는 연안 함대의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이 울릉공항의 호위를 담당하며 상황이 위급할 때는 제7 기동전단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비교해 울릉공항이 가진 장점이자 불침 항모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모는 단 한 발이라도 미사일에 피격되면 격칠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울릉공항은 적의 공격에 피격될 경우 활주로가 손상되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울릉공항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복구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울릉공항의 개항이 현실화되자 울릉도민들 또한 손님 맞을 준비로 발걸음이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1만 명 이상의 음악 전문가들이 구성된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 제정한 시상식입니다. 그들은 시상식의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한 해 동안 세계의 음악 발전에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의 목록을 구성하여 이를 공개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올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죠. 사실 한국인이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는 아닙니다. 1993년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게오르그 솔티와 함께했던 리하르드 슈트라우스의 그림 잡는 여인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클래식 오페라 부문 음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의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이 오페라 엘머 겐테리 음반을 통해 클래식 부문 기술상을 얻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음악들은 모두 서양인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소위 기득권 세대들의 전유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로 그래미 어워즈에 오른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BTS가 그 역사를 바꾸어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음악 산업에 역시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K-팝은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드디어 그래미에 입성한 것이죠. 물론 이 곡은 방탄소년단 최초로 영어로만 이루어진 곡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완전히 한국적인 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미는 백인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게는 상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영어로 된 곡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이름을 수상후보에 올린 것이죠. 단지 영어로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편에 끼워준 셈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쪼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태까지 그래미 어워즈가 고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오던 문제입니다. 일례로 올해 빌보드 연간 1위 유럽 곡으로 꼽히는 블라인딩 라이츠를 발매한 아티스트 더 위켄드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의 어떤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국적은 캐나다이기에 영미권에 속해 있고 그의 곡은 발매될 때마다 극찬일색이었지만 그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들의 잔치인 그래미 어워즈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죠. 이에 좌절감을 느낀 더 위켄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래미는 여전히 썩어있다. 그래미는 나와 나의 팬 그리고 산업 전체의 투명성을 저버렸다 라는 분노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래미 어워즈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흑인보다도 지위가 낮다 여겨지는 동양의 소년들이 수상후보로 초대된 것입니다. 한국의 음악평론계에서는 미국인들에게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온 슈퍼스타이자 K-팝 열풍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이번 후보 지명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주류 음악 시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평론하였고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BTS가 노미네이트 된 부분이 너무 적다며 이것을 의아해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BTS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그룹은 없는데도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오른 것에 팬들은 의아할 것이다. BTS가 주요 그래미상 후보를 강탈당한 것인가? BTS는 올해의 레코드라든지 올해의 노래 후보로 지명됐어야 했다. 라는 등 여전히 그래미 어워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국의 한 네티즌은 봉준호 감독 역시 미국의 오스카 시상식이 그들의 로컬 잔치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게 인터뷰했다.
그래미 역시 백인들이 로컬 잔치에 불과하다 여긴 게 옳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미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인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룹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열의 아홉은 곧장 떠올렸을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영국의 한 남자는 방탄소년단을 보면 옛날 비틀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라는 말을 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 비틀즈 멤버 본인이었죠. 미국의 시사 매거진 타임즈에서는 2020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세계적인 팝스타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경쟁을 하는 또 다른 후보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K-팝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들의 클래스가 달라진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유명 팝스타는 한국의 음악 시스템에 직접 편입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대표 레이블인 미국 인더스코프 개펜 A&M, 그곳의 최정상 솔로팝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그레이시 에이브런스가 바로 그녀인데요. 평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의 음악과 일상의 모습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이어오던 그녀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플랫폼 위버스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버스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식으로 글로벌 팬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죠. 원래 방탄소년단도 데뷔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SNS를 통한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해외 팬들에게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곡과 작품의 세계관,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들의 일상은 오직 한국어로만 제작이 되지만 글로벌 팬들은 이것의 자막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TS로 하여금 그 어떤 스타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에 활발한 아티스트가 되게 만들어 주었죠. 이러한 한국의 근황을 안이 꼽게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사카모토 규씨는 한국처럼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영업을 하지 않아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며 BTS의 급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일본인들의 폄하가 우스울 정도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가뿐하게 해냈죠. 또한 일본인들은 우리는 이시오카 에이코, 사카모토 류이치, 마츠모토 타카에코, 우치다 미츠코 등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한 이들이 무수히 많다. 아직 한국은 일본에게 멀었다라며 한국을 비웃었었는데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보기 좋게 그래미 노미네이트에 성공했죠. 현시대 일본 최고의 자랑인 아라시가 그들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서 외면받는 동안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깎아내릴 건덕지도 없을 것입니다. 배 아픈 심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된 것을 두고 자국의 방탄소년단